옛날에는 우리나라 전월세 전환율이 4% 5% 이상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월세라고 붕괴하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소득이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닌 거죠. 부익남 채널에 왔으니까 여기 네. 부동산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작년에도 집을 안 샀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돈이 없거나 네. 두 번째는 부동산 망한다 쪽이거나. 하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 네. 아니 제가 뭐 원동네 다니면서 제발 좀 사라고 그러고 다니다가 작년 봄 딱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자 소리 안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는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저는 뭐 그 정도 오를 줄은 몰랐고요. 자, 이 두 잣대를 보고서 첫 번째 1년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네. 사야죠. 근데 1년 새에 돈 번 게 그대로인데 집을 사겠다. 네. 이거 말려야죠. 억지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걸 산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세가 높아진 상황이다. 반전세 가야죠. 차라리 반전세라도 예,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3% 밑으로 왔습니다. 3%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월세가 싸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 가격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오르다 보니까 네. 집주인들도 전세를 그거 새로운 사람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또 안 그래도 뭐 저금리 환경이니까 네네. 반전세로 다 돌리고 있는 네네. 거죠. 근데 그 반전세 이율이 서울이 얼마냐면 현재 2.8%까지 내려왔어요. 네네. 시장 금리는 오르는데 반전세 이율은 내렸다니까. 얼마 전에 4%였잖아요, 그게. 네. 그만큼 반전세 이율이 내렸다라는 건 뭘 뜻하냐면 전세를 주던 분들이 지금 최근에 반전세로 많이 공급이 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전세로 좀 들어가고 열심히 악착같이 모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이 정도 이자율이라면 네. 사실은 전세는 무이자로 집주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 대출 금리가 제로 금리라는 걸 생각해 보면 2.8% 정도 반전세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전월세 네. 전환율로 2.8% 정도의 부담을 지고서 월세를 내는 거는 그게 그렇게 정말 불이익이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월세 전환율이 4% 5% 이상이었으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월세라고 붕괴하고 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소득이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중인 거지. 네. 월세가 일반화되고 있고 월세 이율이 시장 금리에 비해서 얼마 높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왔으면 월세로 가면서 1억과 깨물고 다음 사이클 노리는 거지. 여기서 패닉바이를 하려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지. 네. 왜 패닉바이를 이렇게 늦게 하냐 이거죠. 20.2%를 한 해 땡겨놓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0.8% 올랐던데 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오를 동안은 안 하다가 지금 하겠다는 그게 나오는 건 오히려 고점 신호 아니냐. 그러니까 버티다가 그럼요. 이제 와서 이분들까지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고점 신호. 고점 신호다. 그래서 제가 부익남 채널에 나오는 네. 이유가 네. 그런 분들 나올까봐 좀 말리려고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 뭐 반전세, 결국에 월세를 내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월세를 내면서 계속 뭔가 돈은 빠져나가고 하면 나는 투자가 어떻게 언제 나는 집 사냐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그걸 좀 주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제가 돈이 없어서였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종류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던 거고 두 번째 분은 주택 가격이 빠질 거라고 베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그럼 그 전에는 대출이 없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이에요. 네네. 주택 구입자금도 대출이에요. 네네. 그다음 어차피 대출인데 뭐 전월세 전환율이 오히려 부동산 담보대출 이율보다 좀 낮다는 거죠. 네. 오히려 월세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된 시장 환경도 보시라는 거죠. 꼭 월세를 사라라는 뜻이 아니라 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받는 금리보다 월세 전환율이 더 싸다는 거죠. 왜 그만큼 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어쨌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생애 최초나 해서 좀 LTV를 좀 그래도 좀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는 거는 너무 좀 늦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 네. 금리도 또 올라가고 작년 금리 있으니까. 작년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하면 한 2% 후반도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4%. 네.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모기지 유보금자리론이 한 4%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금리가 우리 1% 인상됐으니까 대출도 금리도 인상돼야죠. 작년 이맘때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금리로 대출받아 살 수 있었던 분한테 더 높은 가격에 더 높은 금리로 지금 사도 돼라고 말하려면 굉장히 이거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 또는 그 사람이 사고 있는 집의 어떤 미래 가치 이런 걸 다 따져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이지 그냥 사라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결국에 안 사겠다. 그러니까 뭐 못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번 통과. 안 사겠다. 오케이. 그럼 안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뭐 최소한 뭐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조만간 온다는 게 있어야지 사실 안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육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작년에 20% 올랐는데 우리의 소득은 6% 올라서 14% 버블이에요. 이 이야기죠. 똑같은 거예요. 명목 가격에 집착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게 돼요. 명목 가격에? 예, 2014년 부동산 시장의 최바닥에서 서울의 강남에서 평당 3천만 원대 분양가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집 한 평에 3천만 원이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제가 연금에 있을 때, 국민연금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적인 가격 3천만 원은 비싸다. 근데 맞는데 강남에 요 몇 개 나오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강남에 새 아파트가 나오지 않는 희소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그렇게 많이 비싼가? 더 나가서 2007년 버블 7 이후에 7년이 지나서 물가 같은 기간에 한 10몇 %, 20% 올랐어. 그때의 고점보다 같은 물가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은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내려간 가격이니 이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때 분양을 받아서 지금 집을 어떻게 할까? 뭐 세금 때문에 고민이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때가 왔댔는데 아니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부동산 가격이 5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 지금 서울 평균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몇 년 뒤에도 또 할 거라면 부동산은 영원히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분은. 왜? 그건 나라가 망할 때 못 사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이 4천만 원 됐다. 절대 못 삽니다. 그 사람. 왜? 나라 곧 망할 것 같은데 뭐하러 사겠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떨어질 땐 결국에 뭐 어떤 금융위기나 아니 은행이 망해야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축은행 위기가 터졌던 2010년, 97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문 닫았던 97년, 이 두 번이 우리나라 절대가격 기준 빠졌던 두 번인데 이 두 번 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 버블 붕괴, 그다음 외환은행 매각, 뭐 연이어 벌어졌던 외환은행은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건 그 전에는 카드 위기였고요. 아무튼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쭉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절대 가격이 지금보다 엄청 많이 빠질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5천이 4천 된다는 건 20% 빠진다는 건데 그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연 5에서 6% 정도 당신의 소득이 증가한다라면 그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소득 대비 집값은 서울 5천만 평당 5천만 원이 못 박혀 있다면 당신 소득 기준에서 싸지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다면 사는 거지. 절대 가격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이 가격에 못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같은 가격 10억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매년 올해처럼 4% 5%씩 매년 나면 앉은 자리에서 계속 가격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가격은 그대로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가격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살 수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가격은 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런 인플레, 금리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자꾸 절대 가격에 집중하면 이번에 놓친 기회에 또 다음에도 놓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나의 소득 대비, 소득 전망 대비, 시장 이자율 대비해서 집값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절대 가격 분양가가 5천인데 이게 말이 되냐, 4천인데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어쨌든 지금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오지 않으면 당장은 뭐 지금은 뭐 상황이 뭐 이렇게 상승 쪽으로 좀 무게가 있긴 특히 한데 선거 때문에 6월 1일 선거가 있어서. 근데 이제 2, 3년 안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상승 여력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고 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공급을 화끈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또 이게 국회가 오케이 해서 정말 이 강남이 또는 저기 강북이 그냥 타워 크레인의 숲으로 돼가지고 3년만 지나면 입주 물량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 폭락할 거다. 물론 전세 가격 폭락한다고 집값 폭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죠 우리가. 그러나 전세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입주장에는 전세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 입주장에 전세 가격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서로가?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또 새 아파트 들어가시면서 효용도 엄청 높아질 거고 집값 상승도 억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만 안 올라가도 사실 어느 주거 안정은 되는 건데. 그렇죠. 월세가 일단 그렇게 안 오르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 절대 가격은 올랐는데 제 말은 전월세 전환율,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라는 데 따르는 직접적 부담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덜한 게 정말 다행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작년까지 참은 분들이 지금 와서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반전세를 올려주면서 그리고 기회를 보는 게 좋겠다. 그 빚을 졌으니까 반전세도 빚이잖아요. 그죠? 네. 악착같이 저축해서 네. 한계를 누리고 또 가점제가 완전 폐지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약 가점제가 지금 100%인데 네. 뭐 아마 부분 추첨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꾸준히 또 청약 넣는 것도 방법이죠. 어차피 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신규 분양이 나오기는 그런 건 또 쉽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공급을 좀 풀어줘서 좀 미래에는 좀 공급이 확실하게 되는 거를 보여줘야 조금 시장 안정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